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대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어제도 거론됐었는데 포스코건설의 송도 4억 매각건 말이지요. 이게 금액이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 3,900억인가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천억에 팔렸는데 이 문제가 됐던 박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분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25%입니다. 25%입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해놓은 것이 좀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잘 모릅니다. 중국 업체에서 4,300억 정도의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포스코에서 이거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는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노비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하셨던 것들이 녹취록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게. 근데 이게 3천억에 팔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3천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금액보다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은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을 했다고 하니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1심과 2심을 통해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1심과 2심에서 후보자님의 요구하신 거가 기각됐단 말이죠. 채택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2심에서의 판결문을 어제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 본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법원 가서 판결을 뒤집히지 아니하면 어찌하실 건가? 후보자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4,300억에 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매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3천억에 매각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로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명예를 잃어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 후보자님 명예가 가장 중요하시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명예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야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리가 없죠. 헌법 46조항에 보면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법 155조에도 이 항에 대해서 국회법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최고의 고위 공직자이신데 어찌 됐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2심 판결이 뒤집히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느 개인이나 어떤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위법했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지. 바로 후보자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나온 것이 이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심까지 지셨어요. 또 명예가 회복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의 직무로부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헌법 46조 3항에 위배가 되고 국회법이 위반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임명됐었을 때의 그 처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제가 손상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직위로서 지금 현재 직무를 벗어났다라고는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2심까지는. 그것은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 155조를 어기는 건데 이 판단에서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후보자님 그렇지 어떻게 않습니다.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후보자님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심까지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심까지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심 원래 3심이라야 끝나는 것이고 제가 어제 재판이 안 또 끝나셨다 그랬거든요. 형사 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 부분을 3심으로 가셨습니까? 지금 항소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건 왜 안 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워낙 금액도 크고요. 국민적인 의혹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기셔가지고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심에 가셔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 자체가 금액도 크고 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전과 경력도 있고 질이 나쁜 분이에요.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좀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어찌됐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헌법과 국회법의 신분으로서 봤을 때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또 총리를 가시려고 하는데 이 국회법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국회 전직 의장으로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은 국민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재판은 잡지사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명예가 회복이 안 되고 졌었을 때 오히려 법률적인 것보다 우리 살아오신 후보자님의 인품으로 봤을 땐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감내하실 수 있어도 명예적인 측면은 전 감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그 포스코 그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당시 시사저널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당시 서모 의원 측에 억대 불법 자금을 전달했고 이 의원 측에서는 용인시장 공천 헌금 등으로 20억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어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두 의원에게 수십억대 이름을 했다고 실명까지 거론해서 밝혔어요. 거기에 이제 정석윤 후보자도 이러저러한 전화를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석윤 의장은 당시 시사전에서 주요하게는 새누리당의 억대 거기는 금품 수수를 했다는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다고 후보자가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로 저는 정 후보자를 여기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예. 세 사람 가운데 제 사진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세균이 그런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 왜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게 아주 글쎄요. 저는 뭐 기자 생활 안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한 뒤에 내용이 기법인지 짧게 좀, 뭐인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사 형사를 했는데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명예회복과 관련된 형사는 아직 1심도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안 좀 되는 짧게 상태입니다.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어제 자유한국당 김상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화성의 동탄 택지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지인들 관련자들이 정 후보자의 지인이다. 그다음에 거기 현장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래서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이게 뭐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뭐 나름대로 의혹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당 아니 제가 물어보는 대로 짧게 대답하세요. 되고. 야당이 언급하는 후보자의 화성시 방문 시기가 언제 됩니까? 2017년입니다. 17년 6월 1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는 당시 지역 신문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화성 동탄 택지 개발 업체 선정 불법 의혹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안 보셨다고 그랬죠, 감사원 자료를. 어제 밤에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예, 짧게 그랬더니 예. 2015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예. 그러니까 화성 도시공사는 당시에 2015년 6월과 7일 2년 전에 말하자면 LH로부터 2군데 땅을 매입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물론 작년 6월에 나왔어요. 그렇죠. 6월 25일에 나왔는데, 근데 해당 사건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은 2년 전인 15년에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2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15년에 생겼고 방문한 것은 17년이라는 말이죠,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야당이 제기한 2015년 택지 비리 의혹인데 그건 의혹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기한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시절이죠. 말하자면 15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후보자의 이치나 국회 상임위는 의장이거나 국토위는 아니었죠. 물론 아니죠. 뭐였죠? 예. 예통이었나요? 저는 문체위였습니다. 문체였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발휘할 그런 게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후보자가 설령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하더라도 소설 풀었던 그 박근혜 시절에 이거 가만히 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해보면 택지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다. 네. 그리고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문체위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이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진 보시죠.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아니 보세요. 그날 일정 한번 PPT 띄워보세요. 어제 후보자께서는 그걸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뱃놀이를 먼저 가고 나중에 딴 일정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시 30분에 R&D 시찰했고요. 3시에 화성 드림파크 방문했고, 4시에 매양리 평화공원 방문했고, 그리고 6시에 이제 마지막에 말하자면 화성 뱃놀이 축제 갖고 명예 시민증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드림파크라고 해서 저는 드림파크, 우리 동네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어울림 드림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향리에 있는 유소년 야구장이에요. 저거 보세요. 그죠? 이 개장식한 거. 그러면 동탄 택지 개발지구와 드림파크 지역과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가 30km고 자동차로는 50km입니다. 동탄 신도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거고, 화성에. 저기는 매향리 저쪽은 폭격장이 있는데 말하자면 서해안이에요. 전혀 그렇습니다. 다른 데를 방문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당일 말하자면 방문해서 이렇게 뭘 받았다고 그러는데 브리핑을 보니까 이 조감도 저거 내려버리고 보면 저 그림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성 드림파크 조성 사업 조감도예요. 이게 무슨 택지 개발 사업 브리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날 신문만 봐도 알아요. 어떤 관련 기사를 보면요, 어떤 건의를 받았냐면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미 공군 폭격 훈련장 자녀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나 한 것 같고요.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또 하나는 피해 지역 지원 사업으로 우정 일반 산업단지를 지원 도시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의원께서 오신 김에 화성시에 민원을 얘기한 거지 택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당일 행사에 화성 명예 시민증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받은 이유가 뭔가요? 제가 저도 이제, 일부만 더 주세요. 네, 예, 1분 뭐 더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불교부 단체로 존치될 수 있도록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격려를 보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예. 예? 무슨 뭐 택지 개발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명예시민증까지 준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결과 보고서 보고 그 당시 언론만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되었다라고 과대망상으로 이런 무차별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응? 그 친분 있는 자가 어떤 사건과 비리에 연루돼 있다고 후보자와 바로 연관시키고 말이죠.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검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합니다. 어제 밤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금방 초반에도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새해가.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에 저는 그것을 새롭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 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좀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 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 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 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히는 데 대해서 일개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 다음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환의 함의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조종자 내지는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것은 아까 어떤 구걸 이야기 하던데요. 우리 일희야 일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 스스로가 소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이 눈치를 보면서 남과 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14 공동선언을 했고 개성공단을 했고 금강산 관광을 한 이런 담대한 부분을 남과 북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을 안 하라고 있습니다. 저희 이합전도 개성공단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담의 단장으로도 지금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시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께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재자, 운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는 부분들이 대부 제재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담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 1차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2차, 3차적인 이해 관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라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다 신중하고 대단히 정교한 정세 판단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에 너무 과한 모습에 상당히 세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대단히 1분만부터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민족의 생사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국제사회 공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범 사업부터 지금 당장에 들어가고 같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때 오히려 미국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북미 간에 근본적인 회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선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윤수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